자, 일단 시험 일단 한번 봅시다. 그죠? 시험을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시험 분석도 내가 선생님들 그 다음 시험 대비해서 분석을 조금 해야 되는데, 분석 나중에 자료를 다시 또 한 번 더 드릴 건데 그건 유인물로 드릴 거고요. 지금 있는 건 이제 이거 했던 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좀 알았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인쇄가를 해온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건설 사업 관리입니다. CM대가 있죠. 그죠? CM입니다. CM이 뭡니까, 선생님? CM이. 응? CM이 뭡니까?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죠. 그죠? PM이 뭡니까? 우리가 사업관리라고 할 때는 오늘은 진도보다는 수업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일단 이거에 대한 거 좀 풀이 좀 하고 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원래 OT 자리인데 이제 아시잖아. 그래서 풀이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건설 사업 관리입니다. CM이죠. 그죠? CM에 대해서 보게 되면 CM이라고 하는 거 Construction Managemen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PM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PM. 이 PM은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예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구사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되더라라는 거. 그죠? 매니지먼트는 안 적어도 알겠죠? 그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각광받는 방식이 어딥니까? 여기 가덕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울릉공항 같은 거 할 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사업관리 하는 방식이. 그 PGM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 소문자를 써. PGM이라고 불러요. PGM이 무슨 방식입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거든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매니지먼트 들어가는 거. 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CM, PM, PGM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M은 우리가 보통 CM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6단계로 구성이 돼요. 설계 이전 단계, 실시 설계 단계, 실시 설계, 기본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자재 구매 단계, 시공 단계, 그 다음에 시공 후 단계, 이렇게 전체 6단계를 보거든요. 그 CM의 6단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설계 이전이라는 게 있고요. 설계 이전 단계가 있고, CM의 단계는 설계 이전 단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 기본 설계라는 게 있고요.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 단계가 있고, 자재 구매 단계, 구매 조달이라고도 해요. 구매 조달, 자재 구매 단계가 있고요. 구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가 있고요. 시공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후 단계 있어요. 시공 후. 이걸 유지 관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 전체 6단계로 구성된 게 뭐냐면, CM의 6단계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대가 있어. 이 단계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걸 뭐라 하냐면 CM이라고 불러요. CM. 아시겠습니까? PM은 뭐냐면 PM도 역시 단계가 똑같아요. 요 6단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PM이라고 불러요. 그럼 CM이나 PM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CM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시공 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시공 관리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CM이라고 하는 거. 근데 PM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초기 단계예요. 기획과 계획 단계죠. 계획 단계. 이게 언제 단계냐면 설계 이전 단계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계 이전 단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뭐냐면 우리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그죠?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달리는 거는 CM보다 일단 수주가 끝난 공사에 대해서는 CM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수주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PM이에요. 그죠? PM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PM은 기획과 계획 단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식이고요. CM은 시공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PGM은 뭘까? 프로그램은? 응? 후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는 개별 발주 사업일 때요. 발주 사업이 공사 한 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공항 같은 거 하면 공사가 뭐 도로공사, 건축공사 막 전부 다 막 완전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움직이게 될 때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점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거야. PM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얘 성패, 지금 PGM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저 가덕도 PGM으로 하거든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하거든. 왜? 시작을 못해요, 지금. 이게 협의하고 법적 거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법률 다 조정하고 업체들을 조율하고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은 PGM 방식으로 가요. PGM.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국내는 보통 CM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CM으로 발주를 하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CM 발주 방식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발주자의 능력 따위는 개나 줘버리란가. 원래는 이걸 공사를 하려면 발주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로 발주를 하려면 도로공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를 하지, 걔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PG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발주자의 능력을 요구해요. 발주자가 이거 조율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발주자가 모든 걸 다 깨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막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국가가 원하는 게 PGM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CM이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나와야 돼, 얘가. 근데 다른 기술사는 여기 나오기 시작해서 PGM이. 우리 토목은 아직까지 CM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토목 구치가 건축 구치보다 훨씬 크잖아요. 분명히 PGM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요 개념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CM은 사실 안 나오겠죠.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터널 공사의 쇼크리트.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쇼크리트는, 그죠? 요런 거는 뭐 우리가 수업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쇼크리트는 기본이고, 쇼크리트 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쇼크리트 is linin이라는 거 개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저감 방안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일으키는 환경이 뭡니까? 얘가 일으키는 공해가 뭐야? 분진이죠. 분진 저감 대책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터널에서 보통 우리가 터널 공사의 쇼크리트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선생님? 환기? 선생님, 환기는 터널이 아니고, 선생님, 오염 돼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터널에서 리바운드, 이 쇼크리트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 터널에서 쇼크리트를 딱 쳤을 때 문제점이 뭘까? 터널에 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널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물이 흐르죠. 면에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안 붙어요, 얘가.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뭐 합니까? 메쉬 같은 거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이 새면 어떻게 해야 돼? 배수공 설치해야 되죠. 해놓고 위에다 비닐 깔고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쳐요. 우리가 안 했으니까. 다음에 수업했는데도 요딴 소리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터널이란 단어가 붙었죠. 일반적인 쇼크리트 지상에도 할 수 있잖아. 우리 쇼크리트 또 어디 쳐? 사면 안정할 때 쇼크리트 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리바운드고 나발이고 분진이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분진이 있을 게 있나? 공기 중에 뿌리 부으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보긴 하지만. 그리고 부착력 같은 거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터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걔가 라이닝의 보호제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붙어야 돼요. 그걸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 위주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저감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ASW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유인물 드렸죠? 수험들한테. 그 SAWA 시험을 줬는데, 얘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시험 방법 한번 보세요. 그렇죠? 시험 방법 보면 집안의 표면을 따라 전파되는 레이피리파의 분산 특정을 요거 아까 두 번째 페이지 그 그림 있는 거 그 위에 거 그림도 사실 밑에 거 그거 그려야 되고 이걸 그린다고요? 네, 그걸 그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시험도예요. 그 밑에 그림이 시험도야. 그래서 이거 복사해 온 거예요. 이거. 오해도 안 해보니까 그림을 따라 그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플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진원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에 진원이 있고요. 여기 진원이 있겠죠. 이렇게 진원지, 진동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측정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이동이라 적고요. 이동. 그 다음에 이게 매질의 속도 여기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이거 물결로 그려야 돼.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물결로 해서 진동의 속도에 대해서 진동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그림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그림이 복잡하게 그려져도 뭐 X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도를 측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속도 이 거리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 이 거리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같은 거리를 끌면 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넓은 거리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험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이 이름만 알면 되는데 한 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일리파가 뭐예요, 선생님? 레일리파가 뭐예요? 레일리파가 뭐예요? 레일리파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레일리파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진파 있죠, 선생님. 네. 지진파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S파, P파. S파. S파가 먼저 나오니까 이상하다. P파, S파, 프라이머리파, 세컨더리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N파, 러브파. 그죠? 이쁨파잖아, 러브파. 그죠? 그 다음에 레일리파예요. 알파. 그래서 그게 R이거든요. R파. P파, S파, L파, R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R파가 레일리파예요. 근데 P파는 종파예요. 압축이에요. 진동이 나갈 때 압축을 했다가 팽창하면서 팍 나가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 5km씩 나가. 쫙쫙쫙 나가거든요. 근데 S파는, 세컨더리파는 횡파예요. 요동을 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요동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P파 그릴 때는 직선으로 쫙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 S파는 이렇게 물결을 잡고 딱 그리고요. 근데 L파는 뭐냐면 표면파예요. 표면을 타고 여기에 S파 형식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위로 흔들렸다 이렇게 가요. 그게 L파라고 불러요. 레일리파는 뭐냐면 횡파, 스프링파처럼 보여. 그게 뭐냐면 꼬아서 이렇게 팍팍팍팍 가요. 그게 뭐냐면 레일리파거든요. 그죠? 근데 이 레일리파를 통해서, 그죠? 왜 레일리파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에 공극이 많으면, 집안에 공극이 많으면 이게 압축할 때 그 힘이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죠. 그 자리에서만 계속 움직여요. 이게. 근데 이게 매질이 안에 꽉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움직여요. 이게 퉁퉁퉁퉁.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그 속도를 측정하는 게 요 시험이에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시험을 어디서 해요? 지금 시험을. 요거 집안의 밀도를 파악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얘를 하게 되면 표면에 대고 하죠. 땅을 안 까죠. 그때 비용이 작게 들어. 비용 자체가 작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거리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시험의 범위가 넓어져. 적용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험들 주로 어디에 하게 될까? 주로 어디를 하게 될까요? 이 시험.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시험 나왔죠? 언제 출제됐죠?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 돼. SASW는 원어는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SASW는 어디에 쓰냐면, 이걸 알아야 돼. 다짐이야. 다짐을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다짐을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도로공사 예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도 같은 거 볼 때 쓰는 시험이 뭡니까? 도로공사 할 때. 들밀도를 쓰자. 그렇지. 들밀도를 보잖아. 그죠? 들밀도는 파야 되잖아요, 당연. 근데 그거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죠? 광범위한 데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유인물을 드린 게 이 단어를 보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 단어는 성에 한 군데밖에 못 써요. 어딜까? 도로의 아이템으로 밖에 못 써. 도로 하실 때, 그죠? 다질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SW 시험 CC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여기가 아이템이 되고 이게 설명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용도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서술로 나오겠어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 이름을 외워놓으란 말이야. SA, SW라는 이름을 외워놓고 이게 어디에 쓴다? 다짐이다. 그것도 못 외우겠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도로공사 나오면 무조건 쓴다. 그 생각을 해. 도로 나오면 쓴다. 시험시 유상이 아니고 시공시 유상에. 무슨 말? 저게 품질로도 할 수 있겠죠. 품질 확보 방안에 저 시험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봐야 되는 게 그 뒷페이지 보세요. 그 뒷페이지 또 한 장 더 넘어가야 되네. 네 번째 페이지 보면 넘어가지 말라. 2.2 보세요. 2.2 시험을 보세요. 2.2 그거를 한번 이름이라도 알아놓으라고 내가 지금 해놓은 거야. 거기 보면 Nuclear Density Gauge 시험이라는 거 있죠. density라는 단어를 구사했네요. 그죠? density.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밀도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밀도 시험이 하나야. 근데 이런 건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거 방사능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진원을 땅속에 이건 박는 방법. 그 밑에 보면 그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죠? 이름은 조금 알아놓자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죠? 요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요런 것도 뭘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밀도 시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시겠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교량의 신축이음 장치들아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됐던 교량에서는 기본 문제예요. 교량에서. 그게 신축이음 장치는 그죠? 교량이 넓지 않습니까? 상판이 그죠? 거기에 의한 그죠? 열 변형, 열 신축, 겨울에는 수축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축이음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신축이음의 폭 아시겠습니까? 간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답에. 그죠? 그다음에 얘가 엄마예요, 새끼예요. 새끼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얘도 종류들이 있잖아. 뭐 고무형이라든지 핑거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류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적으면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 책에도 다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없을 리가, 이거 소술로도 출제된 문제고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무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형이라든지 레일형이라든지 핑거형이 뭐 엄청 많아요. 이름도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 이음 장치가 했으니까 선생님 대중 3번에 뭐 적어야 돼? 1번에 정의, 2번에 종류, 3번에 뭐 적어야 돼? 특징이 제일 안 좋은 거야. 아니 교자의 시행축 이음 이상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댔죠 내가. 네. 그럼 특징 적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이음 장치잖아. 이음 장치는 설치하는 거죠. 설치 시 위상이 되는 거야 이거. 설치할 때 어디 뭐 그러니까 아까 거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설치 시 위상에 간격은 얼마고 틈은 얼마고 뭐 이런 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안 되면 사람 백날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 아시겠습니까? 장치를 뭐로 바라볼 거야, 선생님? 공법으로 바라볼 거야? 아니면 재료로 바라볼 거야?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재료로 바라보면 물성 적어야 되는데 물성은 모르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공법으로 바라보고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그거 생각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와, 갑자기 흥분했네. 흥분하면 안 돼. 이거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영향 개발이라고 돼가 있죠, 선생님. 이게 진짜 오래된 개념이야. 이거 자체가. 지금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2015년도 그때 나와가지고 정말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저영향 개발이 뭘까요, 선생님?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LID가요. Low Impact Development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영향 개발이.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것 같죠. 어떤 기술 같은 거를 환경에 영향에 피해를 적게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전혀 상관없죠. 이거 뭡니까, 선생님? 이거. 저영향 개발이 뭘까요? 비용 절감. 아닙니다. 비에 대한 겁니다. 전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뭐라고요? 비요? 우수. 우수요? 우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우에 우리 토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영양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강우에 체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영양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예전에 그 왜 서울 시내 비 왔을 때 강남 물 잠기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왜 잠겼어요? 그 차수 응? 물갈이가 잘못돼가지고 아그 배수관로가 낮아서. 낮아서 지도보다 낮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지형적인 역할도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도심지에 내리는 우수의 양 자체를 하수관로가 다 받아줘야 되죠. 그 용량을 초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역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저영양 개발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고 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투수블럭이에요. 물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영향이 줄게 되겠죠. 그럼 하수관리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영양 개발이에요. 어려워요. 이 문제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 저영양 개발일 경우에는 이거를 뭘로 봐야 돼요? 빌러티죠. 아 개념으로 봐야죠. 개념으로. 그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저영양 개발의 개념 같은 거 적어야 되고, 그죠? 이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투수포장. 그죠? 우리가 도로 깔 때 투수용 포장이 있고 차수용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투수용 포장은 비가 통과하는 거고, 그죠? 노상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 차수용 포장은 뭡니까? 하수관로로 다 보내는 거고요. 전체를, 우수를. 지금 도심지에 있는 건 전부 다 차수용이죠. 아스팔트 밑으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전부 차수용으로 가고 있는 게 그걸 투수용으로 가자. 근데 투수용으로 가면 문제점이 뭡니까? 유지 보수비가 늘어나요. 왜냐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요.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를 이제 강우예요. 도심지에서 강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울처럼 그때 사람 죽었을 때 빗물 터널을 쓰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식생을 늘리는 거예요. 식생을. 그러니까 왜 가로 같은 데 나무 같은 거 쫙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물이 떨어지면 나무가 땡길 거니까. 그래서 그걸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위에 옥상 녹화 같은 거 시키고. 그러니까 식생이 주력이에요. 투수, 식생, 이게 주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저영양 개발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온 게, 그래서 이 저영양 개발을 하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홍수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홍수 예방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의 그죠? 하천 유입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비점오염원이지 않습니까?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원은 아시죠? 점오염원은 뭡니까? 소영이. 점오염원은 오염이 발생된 데가 한 지점인 거예요. 그거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 보통 어디로 나옵니까? 하수관로 쪽으로 쏟아져 나오잖아. 그것만 틀어 막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하면 돼? 오수정화시설 달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가 해결되겠죠. 근데 산성비가 내려. 도심지 산성비가 내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 틀어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점오염원이에요. 강범위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사장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요. 점오염이야, 비점오염원이야. 그렇지, 점오염이지. 그 장비를 틀어 막아버리면 되잖아. 어떻게든. 무슨 말, 안 되면 장비 꺼버리면 되지 뭐. 그 점오염원이야. 그죠? 근데 미세먼지가 날려요. 점오염이야, 비점오염이야. 그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거. 그래서 점오염원은 차단을 시키는 게 주력이고요. 비점오염원은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개념은 알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저영양 개발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자료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한 게 17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출제된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그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나온다 해가지고 되게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게 다 잊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수로의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이죠. 이게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요거 내가 시험 칠 때 나왔던 거거든. 요게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던 거예요. 잘 내는 건 아닌데 감세공이 뭡니까, 성이? 여수로도 모르겠어요. 여수로, 그죠? 여수로라고 하는 것은 댐 같은 거 설치를 하죠. 방수로가 뭐예요, 성이? 방류시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게 방수로지 않습니까? 여수로는
막아놨어요. 근데 계속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들어오죠. 여분의 물이 계속 위에서 내려올 거 아니야, 물이. 그럼 계속 차이겠죠. 그럼 그 물을 어디로 빼야 돼? 댐이 원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딱 차면 여분의 물은 다 빼놔야 되죠. 여분의 물이 통하는 길이에요. 여수로요. 그게 여수로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수로에서의 감세공, 여수로가 떨어지게 되면, 여수로는 사실 일반적인 방수로하고 똑같긴 한데요. 여수로가 이렇게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될 때, 여수로 구멍이 어디 있겠어? 생각을 해봐. 물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위에 물이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정도 수위를 오버하면 내려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구멍도 위에 있겠죠. 왜 그 인터넷 보면 그 호수 한가운데 이렇게 원형 홀처럼 해가지고 그게 여수로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넘쳐가 그쪽으로 확 떨어지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수위가 어떻겠어? 떨어지는 엄청 높겠죠. 거의 뭐 댐의 최정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밑에 물로 이렇게 탁 떨어지게 되면 물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한 양이 겁나 빠른 속도로 하겠죠. 그게 땅바닥에 탁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 밑에가 다 까여버려요. 새굴이 쫙 일어나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굴의 힘을 줄이는 게 감세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세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감세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공은, 이거는 댐에서는 기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수로에 감세공을 보게 되면 감세공이죠. 감세공이야. 그죠? 세류를 감한다는 거야. 세류는 뭐냐면 가는 물이야. 왜냐면 방수류는 군형이 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수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거기에 대한, 그죠? 힘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상류에 있는 상류가, 그죠? 사류로 바뀌게 돼요. 사류로. 이렇게 되죠. 사류로 바뀌게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류는 위에 있는 물이야. 위에서 이렇게 흐르던 물이 대각선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여수로를 타고 밑에 대각선으로 쫙 흐려요. 이게 사류라고 불러요. 그죠? 가세할 때, 사선할 때 그 사자하고 똑같아. 사선으로 쫙 흐르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쫙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쫙 흐르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팡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수확 파버리겠죠. 얘가. 이걸 감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플립 버킷형이라는 게 있고요. 플립 버킷형이라는 게 있어요. 버킷형이라는 게 있어요. 플립 버킷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정수지형이 있고요. 이 뒤에는 뭐냐면 감세공, 그게 적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 버킷형, 감세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지형이 있고요. 정수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롤러 버킷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롤러 버킷형입니다. 버킷형. 제일 중요한 거는 도수를 저감시키는 거야. 도수라는 거. 이 말이 진짜 어렵죠. 그죠? 이게 말이 어려워. 이게 전부 한자어가 돼가지고 말이 어렵습니다. 도수가 뭐겠습니까, 이게? 도수라고. 맞아. 물이 가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그 물의 길이야. 그게 도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이 밑에 있는 물이 여기에 요만한 수위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걸 하류라고 불러요. 하류의 수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얘가 팍 들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류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쪽이 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하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류. 그러면 플립 버킷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도수가 일어나는 수심이 도수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도수심이라고 불러요. 플립 버킷형은 도수심 자체가, 그죠? 하류 수심보다 여기가 하류예요. 여기 하류의 수심, 이게 도수심 이렇게 되는데, 하류의 수심보다 얘 자체가 클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수심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더 크게 와서 이게 작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줄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땅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강성을 높여줘야 돼. 땅이 파이지가 않도록. 그 힘을 하도록. 그 다음에 정수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수심하고 하수 수심이 같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야. 샥 가는 거야. 그죠?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정수지형으로 가고요. 롤러버킷형은 도수심 자체가 하류 수심보다 작게 하는 거야. 작게. 그나마 안전한 거야. 요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정수지형으로 가요. 정수지형으로 대부분 다 설계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같이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도수랑 하류 수심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물의 양이 있겠죠. 그게 미리 계산대가 있겠죠. 파놓고 깊이를 맞춰 놓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딱 그 폭 같은 거 조정해서 맞춰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수로 감소의 형식별 특징이더라라는 거. 그 형식, 그러니까 플립버킷형, 정수지형, 롤러버킷형. 그걸 모르면 그냥 손을 대면 안 되지. 여기서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나중에 되면 요거는 보게 됩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고, 서술로도, 용어로도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BIM의 정보 표현 수준 중에 BIL의 50이더라. 아까 유인물 드렸죠? 난 유인물 어디 갔노? 내 기억이. BIL의 50이라는 거 있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다.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BIL 10이 있고요. BIL 20이 있고요. BIL 30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IL 40이 있고요. BIL 50이 있고요. BIL 60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 표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를, 그죠? 뭡니까? 다른 말로 뭐라면 LOD라고도 불러요. LOD. LOD가 뭡니까? LOD가. BIM에서 LOD 못 들어봤습니까? 한 번 더. LOD가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예요.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의 레벨. 오자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오브 디벨롭먼트입니다. 디벨롭먼트. LOD. 그죠? 아니면 이걸 디테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디테일. 상세 표현 수준이야. 이거는 정보 표현 수준에서 LI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BI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상세 표현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100단위로 움직여.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가요. 얘는. 근데 얘는 10단위로 움직여. 10, 20, 30, 40, 50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근데 이번 시험에 물어한 게 BIL 50의 특징이었죠. 그 밑에 있는 이 BIL 50 있죠? 얘 보고 낸 거야. 시험 문제를. 이 단어. 요거. 그래서 거기 보면 용도에 따라 정보를 추가하더라. 4D는 공정, 5D는 그저 공사비, 6D는 자재 구매, 그 다음에 7D는 유지 관리, 8D는 뭡니까? 8D가 뭐예요, 선생님? 지금 BIM 시험에 나온 게 기술사 시험에 나온 게 8D까지 나왔거든. 건설 안전에 8D까지 나왔거든요. 선생님 건설 안전에 8D래. 건설 안전에 8D래. 그렇지, 안전이야. 안전관리가 8D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목업 정보를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 도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보게 되고요. 시공 좌표하고 자재 정보를 주더라. 공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요. 비용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더라. 그 다음에 시공 수준은 공정 공사비의 관리, 자재 조달 관리, 디지털 목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10부터 해가 60 있죠. 한번 읽어는 봐두셔야 돼. 요걸 아시겠습니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요거 60 내고 싶었을 거야. 분명히 이거 60 내고 싶었는데 못 낸 거죠.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 이거 정보 표현 수준에 대한 거 요건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저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저기다 뭐 적어야 될까, 선생님?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BIM의 정보 표현 수준 중에 BIL 50이다, 선생님. 이제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50이 뭔지 대충은 알았죠, 지금? 요거 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이거 질문이야. 요 신문 문제가 다시 나왔다 칩시다. 요거 다시 나왔어. 대제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제목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봐.
그냥 대제목만 이야기해봐, 소영이. 오늘 진도 안 나가도 돼. 오늘 내가 이거 한번 소영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소영이, 대제목만 한번 이야기해봐. 어머, 뭐가 있을까, 저게? 용도에 따른 정보 종류. 자, 1번에 정의를 적겠죠. 네. 2번에다가 저거 특징 그거 적겠죠. 저런 내용 이런 거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3번에다가 그럼 뭐 적을래요, 성이? 3번에다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대제목을 어떻게 잡아줄 거예요, 성이? 대제목 4번은 결정이 돼가 있다? 뭐겠습니까? 대제목 4번에 대해서는. 아까 10, 20, 30, 40, 50 그거 비교하겠죠. 저걸 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에 대한 거 각각 설명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1번에 정의 적을 것이고요. BIM 50에 대해서의 구현 항목에 대해서 적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제목 3번에는 요거 적용 시 유의사항 같은 거 적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얘 특징을 적게 될 거예요. 이게 다음이 이미 다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잘 돼야지 시험에서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 내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아까 전에 내가 방금 그거 이야기했죠. BIM 50이 다시 시험에 나오면 대제목 뭐 할 거예요? 물어봤죠. 그죠? 그게 지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의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적어야 돼? 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뭐 적어야 돼가 뭐냐면 대제목이야. 뭐 적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서가 있는 사람은 뭐였고로 바뀌어. 뭐였고. 나는 뭐 적어였고? 요거로 바뀌어.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뭐 적어야 돼? 이렇게 돼. 그럼 뭐냐면 대제목부터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시험이 지나가서 끝났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를 볼 때는 대제목부터 먼저 결정을 시켜봐요.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적어야 되지? 근데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제목하고 다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책도 어떤 자료들 보고 있는 거 그냥 만들기 귀찮으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답 적은 것들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는 것들이 책에는 이렇게 돼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들 개같이 이야기해도 정성같이 써줘야 돼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쓰면 안 돼.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책에 보면 아까 그런 거 있죠. 시간 경과 효과 있죠. 책에 따라서 직선으로 끊은 애들 많아요. 이렇게 그냥 쫙쫙쫙 이렇게 직선 끊은 애들만 모르고 적었다는 거야. 걔들. 모르고 작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런 그래프가 안 나와. 절대로. 고래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절대 안 나와.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적는데 그걸 또 딴 놈이 뺏기는 거야. 또. 그걸 또 선생님들이 뺏기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답이 엉망인 거야.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야. 내 주관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쓰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 책에 있는 거 못 외운다고 해서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이 다음에 특징 적지 뭐. 시공식 위상 한번 적어보지 뭐. 모르겠네. 그럼 특징으로 가지 뭐. 이렇게 돼야 돼.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 머릿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생님 시험 쳤잖아요. 그죠? 설명 중간에 들고 튀지는 않았죠? 쳤나 보네. 중간에. 어? 그냥 뭐 그렇다 치더라도 들고 쳤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시험 쳐보니까 어떻던가요? 깝깝하지 않던가요? 노목 토목이 있었. 응? 여기 노목 토목이 있었대요. 뭐? 노목 토목. 뭐뭐 토목 기수 3명 있고 상수도 5명 있었어요. 응. 10명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예요. 다들 다른 반 사람들이 일찍 나왔는데 이 반 사람들이 일찍 안 나와서 네. 나오고 싶은데 너무 열심히 쓰니까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거는 좋은 반 들어갔네. 제가 틀렸는데 제가 5분인가 이 정도 나왔을 때 그냥 제출하고 나왔거든요. 항상. 근데 나가면 수십 명이 밖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씨 그게 끝까지 다 적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일찍 나온 인간들이 이상한 거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서 본인이 깝깝했다면 왜 깝깝했는지를 고민을 조금 해봐요. 왜 깝깝했었는지를. 다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덜 했으니까 모르니까 깝깝한 게 아니고
구라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시간을 일단은 다 써보자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오만 때만 그냥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대신에 서술은 3페이지만 2페이지까지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아니 일단은 이제 다 그렇지. 쓰더라고요, 했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노려야 되는 거는 이제는 시간도 좀 있으니까 다 적으면서 퀄리티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3페이지씩 적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왜 깝깝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왜 깝깝했는지에 대해서. 다만 그렇게만 짧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씨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렇지. 일단은 아까 공부는 평생 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합격해도 들 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깝깝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깝깝해요? 왜 내가 지금 완성을 못하고 있지? 제일 큰 거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희 초반에 OT 때 10가지 항목 그거 전문이죠. 그게 무조건 숙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딱 보면서 뭐지 그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공법인가? 이게 뭐였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거기서 바로 멈추면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무 기계적으로 딱 대제목은 생각나야 돼. 안에 내용은 틀릴지언정 대제목은 딱딱딱딱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대제목이 떠오른 상태에서 구라치는 거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대제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라를 치면 아까 소장님 그 답 적은 거 있죠. 의문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내 대답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답을 많이 해야 돼요.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템으로. 대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중간은 못 쓰더라도 응. 결과는 개요는 무조건 적고 중간에 비워두더라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일단 다 적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성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배워왔더라 하더라도 큰 거 배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번 꼭 읽어보고 이 단어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공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LOD 300 수준에서 그게 이제 개념하고 기본적인 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LOD 400부터는 상세도 개념입니다. 상세도 개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터널의 공용 중에 환기 방식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엄청 많죠. 그죠? 이거 엄청 많다라는 것보다 엄청 기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환기 방식은 2개가 있죠.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터널의 환기 방식은 뭐냐면 공사 중에 환기 방식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발파할 때 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건 직열식과 병렬식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같은 터널인데도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공용. 그렇죠. 공용이 뭡니까? 그렇지.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 터널에서, 지금 차가 다니는 터널에서 환기 어떻게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환기 방식이. 그죠? 팬이 무슨 방식입니까? 기계식 방식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렇게 된 거야. 자연식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로 예를 들어서 한 3kg 돼. 자연식 쓸 수 있어 없어? 1kg 돼. 자연식 쓸 수 있어 없어? 500m 돼. 쓸 수 있어 없어? 뭔가 기준이 있겠죠. 그거예요. 우린 대부분 다 소님들이 보는 게 일반적인 터널들은 다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터널이더라? 저기 망미동 넘어가는데 보면 양정에서 망미동 넘어가는 터널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보면 저기가 이렇게 끝이 보이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달려 있습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뻥 뚫려 있어. 그냥 이 군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거 봐봐. 저 황령상 터널 저런 거 봐봐. 펜 다 달려있어 중간에. 그거 왜 그럴까 이 말이야. 그게 100m예요. 100m. 그러니까 자연환기는 100m 이내일 때 보통 자연환기로 가고요. 그 이상이 되면 기계식 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팬을 돌리게 돼요. 위에. 그죠?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m가 아닙니다. 500m입니다. 미안합니다. 500m고 그 기계식 환기의 종류는 그죠? 횡유식, 종유식, 그 다음에 반횡유식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거 적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요거에. 근데 공용중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다
발파입니다. 빵 했을 때 그 환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공룡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화재 났을 때 공룡 중에 화재 발생 시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환기 방법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완공이고요. 지금 요거 공룡이라는 단어 저기 집중하셔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적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가 터널 발파했을 때 환기 방법. 그러니까 착각하기도 좋죠. 딱 그냥 쉽게 읽으면 또 그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거든. 네,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라멘 교양의 여유교더라라는 겁니다. 그 여유고더라라는 거 문제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여유고는 쉬워요. 여유고라는 단어 자체는 쉬운 겁니다. 여유고는 몇 미터입니까 보통? 교량의 여유고가 몇 미터를 줘요? 20m 오버에서 쓰는 거고 여유고는 여유고 1m를 보통 보거든요. 상판 하부에서부터 밑에를 1m를 보고 보통 보면 교사 장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물은 게 아니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하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게 핵심이고요. 하천. 그 다음에 라멘이란 저 단어예요. 요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이 있다. 하천이 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될까? 하천이 있다. 계획 홍수위가 나와요. 뭐라고요? 계획 홍수. 홍수위. 이건 설명을 내가 하기가 힘든데, 계획홍수위는 그냥 계획홍수위. 계획홍수위가 나요. 근데 만약에 하천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시설물이 나와요. 밑에 있는 시설물이 최대 나오는, 그게 나오게. 이게 다른 거야. 개념.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일단 하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멘을 봐야 돼. 라멘. 라멘이란 라멘교야. 그러면 또 라멘교 아닌 게 뭔가 있으니까 라멘이란 물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을까? 아치교가 있어요. 아치교하고 이게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 일반적인 거 보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라멘교이고 하천을 지나가는 애의 여유고가 얼마인가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라멘교에서는 높이를 어디까지 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보게 되죠. 저 이런 모양. 그 교세 장치를 보게 되잖아요. 교사 장치까지를 보게 되는데 라멘교일 땐 달라. 상경관보 그 교량이면 그냥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디까지 보게 될까? 그 헌치 어디까지 볼까요? 교대 헌치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 통과 위에입니다. 헌치 상단을 기준으로 해요. 이제 이런 건 거야. 이런 거 틀려보면 막 다 틀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야. 이런 게. 조건을 세분화하게 주면 조건에서 탁 틀어지면 막 점수는 나가리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겁나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모르면 나가린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거고. 그냥 시험에 예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지 않고요. 그냥 교량의 여유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조건을 그냥 다 찍은 거야. 하천. 딴 거 아니야? 하천이야? 그리고 또 뭐 했는 거야? 라멘 딱 찍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제 적었습니까? 혹시 선택했습니까? 네. 선택을 했는데 뭐 그 정확. 적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이야기하고. 뭔 적었나? 여기서 10개로 올라와봐. 응. 3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라멘교의 여유교야. 하천을 통과하는, 횡단하는 대지목이 어떻게 잡혀? 대지목 2번에 여유고가 들어가겠죠. 일단 이 질문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1번에는 여유고에 대한 정의가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대지목 4번에는 이땐 사실은 그런 거 적어야 돼요. 아까 했다시피 라멘하고 아치하고 그거 여유 그거는 비교 같은 거 좀 써야 돼요. 그런 거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럼 3번에 뭐 적을까? 여유고의 시공시 이상 뭐가 좀 이상하잖아. 느낌이 좀 거지 같다는 소리 안 됩니까? 그죠? 뭐 해야 될까?
응? 여유고 자체의 특징인 거야. 이게서 특징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유고가 낮았을 때 문제점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유고가 높았을 때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유고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쪼가리 지식들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특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쪼가리 지식을 다 모아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답을 못 써요. 이 답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겠죠. 여유고의 목적 이런 거 하는데 그 목적 해가지고 몇 개 적을 수 있겠어요? 몇 줄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이 있을 때 한 두 개 나오면 끝이야. 좀 어거지로 지어내면 세 개 정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어에는 목적을 적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면. 절대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더라. 아니면 여유고를 반영한 설계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게 그 정도 수준까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유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 자체는 충분히 사실은 이 정도 문제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가 끝나면 적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까, 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출 문제라서 그래요. 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항만 준설의 유보율이 들어가는 거. 선생님, 유보율 이거 뭡니까? 나 이거 보고 감동 먹었어. 왜 그러냐면 이거 내 학교갈 때 문제였거든요. 유보율이. 이거 내 시험 칠 때 나왔던 문제거든. 유보율이 뭡니까? 그렇죠. 준설일 때 유보율이죠. 유보율은 선생님 공식이겠네? 유자 있으니까. 아닙니까? 공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준설의 유보율이죠. 유보는 유보한다, 둔다라는 소리잖아요. 준설에 매립된 토사에 남아있는 양을 유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보율. 그죠? 그럼 이제 이거야. 유보율의 기준이 이딴 건 다 필요 없고요. 항만공사라고 딱 앞에 찍었죠? 항만 준설의 유보율.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요. 바다에 사는 거잖아, 공사를. 그래, 항만이 사는 건 맞는데, 항만이 바다에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유보율 일단 식이 어떻게 돼? 응? 준설량의 몇 프로의 안에 집어넣은 토사, 매립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은 토사의 양 곱하기 100이겠죠. 유보율이겠죠. 유보율이,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 맞아야 돼. 비용.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이렇게 물으면 높은 건데. 근데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보율. 항만에 유보율을 어떨 때 할까요? 방파제 만들 때요. 방파제를 만들려고 안쪽에 흙을 채워야 되는데 때를 붓는데 유보율이 낮다면 다 쓸려 나갔다는 소리예요. 내가 방파제를 올리려고 흙을 때려 부었는데, 이거를 이 흙이 그대로 있어야 쌓여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샥 쓸려 나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유보율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보율 확보 방안이 필요한 거야. 유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유보율이 항만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유보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선생님? 유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분모를 올려야 됩니다. 어떤 거? 분모를 올려야 됩니다. 분모를 높인다고요? 분모를 높인다. 그래서 저 분모도 높일 수 있겠잖아. 분자가 극도로 작아지면 잘라고. 그거는 좀 어거지고요. 뭐가 있을까? 물막이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가물막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물막이는 아니고, 가물막이. 또 그것도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작업을 언제 해야 될까요? 저수위 때. 바다를, 네. 바다에서 저수위라는 말을 써, 안 써? 안 쓰네요. 네. 썰물, 민물이라는 말을 토목에 써, 안 써? 안 써요. 잘 그런 단어를 잘 안 써. 그건 고등학생이 다 쓰는 단어야. 뭘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시간으로 따질 때. 응? 사리 이렇게 불러요. 사리. 그죠? 그 사리 때 뭐 해야 될까?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대신 뭐 하냐면 준설 장비들을 정비하고 막 그래야 돼.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만조에 도달했을 때 그때 부어야 되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유동이 적을 때 그때 때려 붓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돌 같은 거 때려 붓겠죠. 그럼 얘가 둥둥 뜨면 안 되겠죠. 탁 부었는데 그게 붕 뜨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불러? 붕 뜨는 거. 부유? 불입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입. 불입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래서 밀도가 높고 중량이 높은 자재들을 써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사리하고 조금이라는 그 단어를 알아야 돼. 사리는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꽉 찼을 때, 완전히 쭉 빠졌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게 그죠? 유보율이더라라니까. 그래서 유보율은 항상 향상 방안 같은 걸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좋다 안 좋다 해서 현장에서 무조건 높아야 하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다 어려운 이게 이번 시험이 더럽게 쉬워요. 문제 자체가 이거 선생님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거 왜 쉬운지 압니까? 기출 문제 이빨이 나왔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좀 옛날 기출 문제라 그렇지. 하여튼 기출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 받은 책에 다 있어. DB봐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쉬운 문제야. 이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부장교들 이거는 모르면 안 되죠. 이거의 친구가 누굽니까? 잔교예요. 잔교. 잔교와 부장교거든요. 부장교는 뜰부자를 써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왜 그 군인들을 보면 그 강 넘어갈 때 푼툰 뛰어가지고 그 왜 다리 쫙 놓고 쫙 이게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부장교예요. 즉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교예요. 그래서 이게 수위가 상승하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얘도. 그게 부장교고요. 장교는 뭡니까? 그냥 잠수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올라가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교입니다. 즉 뭐냐면 기초를 바닥에 두죠. 그러면 구조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높을까요? 잔교가 훨씬 높겠죠. 부장교는 구조적인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요 자체가. 그죠? 우리가 보통 돌핀이라고 부르는 거. 그죠? 해상에 돌핀이 뭡니까? 돌고래 하지 말고. 그죠? 근데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다. 돌고래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왜 선박들이 크루즈선 들어오면 이게 깊이가 이게 깊기 때문에 애가 그죠? 안쪽으로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항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세워놓는데 그 계류시켜 놔야 되죠. 그 계류시키기 위한 그 기초 말뚝 그걸 돌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위에 이렇게 뽁 떠가 있다 해서 돌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묶어 놓고 연락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관광시키려고 쫙 그건 다 이제 이게 잠기는 게 낮은 애들. 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그 애들 묶어 놓는 게 돌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중에 해 놓는 거죠. 그 태풍이 오면 배들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죠. 연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전박해가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돌핀에 묶어 놓습니다. 돌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돌핀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잔교예요. 그 돌핀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고 부장교는 물에 뜨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건설 사업 정보화입니다. 칼스입니다. 요거는 사실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칼스는 좀 그래요. 칼스에 대비를 이루는 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선생님? 응? BIM? 아닌데 뭡니까? 칼스. 그러니까 건설 사업 정보화 시스템인데 요거하고 대를 이루는 시스템이 뭡니까? 그게 PMIS입니다. PMI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칼스는 공용입니다. 국가가 관리하고요. 공용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에 칼스피아 있을 때 들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공용이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업자 정보를 내고 있으면 거기서 모든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칼스입니다. 그 칼스가 옛날에 시티스하고 결합을 해서 지금 계약까지 거기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칼스의 개념이고요. PMIS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했죠. 폐쇄적입니다. 그 프로젝트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게 PMIS라고 부릅니다. PMIS 대문자로 다 쓰게 되고요. PM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범용적이고 개방성을 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칼스는 그죠. 목적이라고 하는 게 건설 정보의 공유를 통한 그죠. 전체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오래돼 있어. 요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에코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건축도 나오고 이번에 토목도 나오고 같이 나왔어. 희한하게 에코 콘크리트가. 그죠? 에코 콘크리트 뭡니까, 소영이? 오이. 예? 쓰레기. 온이 아닙니다, 소영이. 그거는 거기에 일종일 뿐이고요. 에코 콘크리트는 우리한테 토목하고 건축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에코는 환경부하 저감형 콘크리트가 있고 생물 대응형 콘크리트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대부분 다 뭐냐면 그 환경부하 저감형은 뭘 이용하냐면 투수 콘크리트 계열들. 그거 이야기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 개념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생물 저감형은 그겁니다. 성물 그 저감형이 아니고 성물 대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식생 콘크리트 계열들. 식생들. 그 다음에 해양에 넣으면 뭐 됩니까? 어초 같은 거 거기 자라고. 그런 것들이 생물 대응형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슬러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환경 부하형 콘크리트입니다. 뭐 태워가지고 예.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 맞아요. 그거 다 환경 부하형으로 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부하형으로 한 게 지금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콘크리트가 그게 있죠. 저탄소 콘크리트. 저탄소 콘크리트는 뭡니까? 저탄소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레미콘 슬러지 아까 이야기했던 건조 레미콘, 그 레미콘 와가지고 그 청소하고 남은 물들 있죠. 찌꺼기들. 그걸 말려요. 바싹 쪄요. 그럼 그 안에 슬러지 같은 것들 있죠. 그거 다시 갈아가 시멘트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고르슬래그, 우리 버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르슬래그는 선철의 폐기물이니까, 용광로에서 나온 선철 폐기물이거든요. 걔를 갈아가지고 다시 시멘트로 집어넣어서. 그게 슬러지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기초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거야? 수조. 그거. 근데 원래 슬러지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원래. 걔를 다시, 지금 일반화된 거지만, 원래는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그게 좀 저탄소 콘크리트 계열이에요. 최근에 나온 콘크리트 그거 봤습니까? 탄소 대응형 콘크리트 봤습니까? 탄소 포집 시멘트 그거 봤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멘트가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시멘트 1톤에 탄소가 1톤이 나와요. 요거가 1톤씩 나와. 그런데 요 1톤씩 나오는데 그럼 시멘트 양만 줄일 수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만들 때 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까요? 시멘트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시멘트를 만들게 되면요, 시멘트 안에 우리가 시멘트의 재료가 뭐예요? 응? 잘 보세요. 내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엄청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석회하고, 그죠? 석회하고 그 다음에 점토로 구성이 돼요. 점토로. 그죠? 이 시멘트하고 점토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어떤 비율이냐면 얘가 4고 얘가 1이에요. 4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는 CaO라고 부르고요. 이 점토는 다시 세 가지 강물로 구성이 돼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점토 안에 점토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점토가, 그 다음에 광재가 들어가 있고요. 광재가. 그죠? 그 다음에 규석이 들어가 있어요. 규석. 우리는 규석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 보크사이트라고 불러요. 보크사이트. 그게 알루미나 성분이야. 그죠? 그래서 점토가 올토예요. 우리가 말하는 실리카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규석이 Al2의 O3예요. 이걸 알루미네이트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가 Fe2의
그죠? O3예요. Fe2에 O3가 돼요. 그게 이제 광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 두 개를, 이 점토와 석회를, 그죠? 소성로, 이름이 뭐예요? 소성로 이름이 뭐야? 소성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멘트를 굽는 거. 굽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걸 퀼런이라고 불러요. 퀼런. 퀼런에다가 얘를 집어넣게 돼요. 퀼런에다가. 소성로에다 몇 도의 온도로 하냐면 1450의 온도, 1450도의 온도로 해서 8시간 이상 굽어버려요. 계속 돌리면서. 확 굽어요. 그러면 안갈색의 덩어리로 변해버려요. 얘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안갈색의 덩어리, 그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그 기사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클링커가 형성이 돼요. 클링커라는 게. 클링커가 형성이 돼요. 이 클링커에다가, 그죠? 허등결을 막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 그죠? 괜찮아.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이거 다다음 주에 또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허등결을 막기 위해서 석고를 집어넣어. 석고. 근데 이게 석고가 무슨 석고를 넣어야 되냐면 무수석고를 집어넣어요. 무수석고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진짜 어렵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괜찮아. 한번 들어는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거라서. 무수석고는 석고 입자 사이에 물이 없는 거야. 그걸 무석고, 다른 말로 경석고라고도 불러요. 그게 이제 무수석고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석고판 이렇게 파죠. 그거 만져보면 석고가 어때? 촉촉하죠. 그게 이수석고야. 이수석고. 무수석고는 그 아그리파상 만져보면 어때요? 깡 소리 나잖아요. 탕 두드리면 그게 뭐야? 경석고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석고가 달라. 같은 석고라도 땅바닥에 이렇게 끊는 이런 석고는 경석고. 지금 이 석고는 요거는 무수석고야. 이수석고야. 이게 촉촉해 만져보면. 근데 옛날에 탄소 분필 있죠. 이렇게 물 분필 말고 걔는 무수석고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얘하고 혼화제 같은 거를 넣게 돼요. 혼화 I를 5% 이상을.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시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아시겠습니까? 요게 그죠? 적어도 기술사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 이만큼 길어요. 다 적으면 이게.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라도 알고 있어요. 이게 시멘트예요. 그래서 시멘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결합제. 이렇게 부르죠. 결합제. 석회와 점토를 1450에서 그죠? 가열, 소성에서 만든 클링커와 무수석고를 혼합해서 만든 결합제. 그게 시멘트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 나중에 그 정의 내린 부분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에코 콘크리트는 환경부하 저감형하고 생물 대응력 요 두 개가 나와야 돼. 요 두 개가 적고 딴 거를 적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에코 콘크리트다. 이게 엄마죠. 에코 콘크리트는 새끼가 아니죠.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특징을 적는 거야. 특징 자체를 딱 적어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문제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처음이니까 지금 안 했으니까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전에 그 공부를 조금 하셨댔죠, 선생님. 이제 아예 안 했습니까? 그렇구나. 그 이게 기출 문제 나중에 보면 선생님들한테 다시 다 이게 만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다. 근데 진짜 아까 선생님 말대로 이번 시험은 이상하게 앞쪽이 거의 없어. 다 뒤쪽이야, 문제가. 뒤쪽이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기초 지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링의 종류. 알죠? 이런 건 다 했잖아. 이런 건 적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오수의 축. 기억납니까? 오수의 축. 그 다음에 보링시 유의사항.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건 기본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수 2번에 보시면 하수 저류 시설의 정의. 그죠? 하수 저류 시설이 뭐예요? 하수 저류 시설이 뭐예요? 슬러지 가라앉혀 목적이 뭡니까? 하수 저류 시설이 방류하기 위해서 뭐 정화를 시키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뭘까? 저류가 어디 갔어? 저류가 어디 있어?
하수 저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수로 하천이지. 하천에는 유입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흐름의 속도 저류예요. 아시겠습니까? 흐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확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처리가 안 되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그걸 저류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수 저류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도심지의 침수 예방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하수 저류 시설들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 지금 그 왜 부산에는 없지만 서울에 보면 빗물 터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수 저류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빗물도 어디로 가요? 전부 다 하수거든. 그래서 하수 저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치 계획 수립 시에 고려 사항이더라라는 겁니다. 설치 계획을 잡을 때는 그죠? 그 오염물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수의 양을 미리 그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수반돼야 되고 관에 대한 직경, 관료에 대한 그런 것들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게죠. 하수 저류수의 처리 방법은 뭘까요? 하수 저류수야. 저류수의 처리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뭐가 있을까? 하수 저류수는 뭐냐면 속도가 떨어진 물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제일 일반적인 게 뭡니까?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돼지 그 사육장 있잖아요. 그 돼지 똥하고 오줌하고 막 나오잖아. 그거 그냥 보내면 돼, 안 돼? 하수구로. 절대 안 되죠. 그럼 뭘 합니까? 침전조, 폭기조, 다두조 그 안에. 그런 거야. 침전물 처리도 하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침전물 처리도 하고 소독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물 쓰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수돗물 할 때 무슨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뭐가 잘 돼 있다라고요? 저 낙동강 학원 옆에 보면 그게 있어. 그게 뭐라고 해요? 그거? 오존. 응?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오존 처리하고 그런 데를 고도 처리 시설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고도 처리 시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적어야 돼. 그걸 뭐라면 그걸 다 묶어서 뭐라면 자체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봐요. 그게 뭐냐면 자체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 시설로 봐요. 요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고성능이라는 단어를 구사했죠. 고성능이란 게 어디 나라 콘크리트예요? 이건 뭐 초고강도 콘크리트 있죠. 그죠? 그 어느 나라 콘크리트예요? 네? 어느 나라 거냐고? 미국. 미국 거야. 초고성능 어느 나라 걸까? 설마 아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사실. 중국. 일본입니다. 고성능은 고성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일본이고요. 강도라고 쓰는 거는 전부 다 미국 애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문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에 고성능이라고 했는데 고성능이 뭘까요? 고성능이 뭘 가지고 고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세 개 성질이 합해진 게 고성능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강도, 고유동, 고내구예요. 고내구. 요 세 개가 결합되면 고성능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소영이. 유동화 콘크리트, 고유동화 콘크리트 시험 방법이 있겠죠? 유동성 평가 방법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기다 그럼 그게 고성능 콘크리트의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 오, 그치, 바로 그거예요. 같이 쓰는 거야.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징이 고성능 콘크리트의 특징이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어. 되겠죠? 그걸 갖다 발라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갖다 바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비교로 쓴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거기다 일본, 미국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개념이 그렇다는 거지. 고강도하고 비교하는 게 원래 대를 이루는 거야. 원래.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잘 안 묻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자, 그거 이야기해서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면 아스팔트의 포장에 소성 변형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완전 기본입니다. 완전 기본. 그죠? 이거는 근데 사실 겨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소성 변형은 여름에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 생깁니까? 소성 변형은 성이. 이 소성 변형은 뭐냐면 아스팔트가 죽같이 되는 거예요. 죽같이 돼서 유동을 하는 거거든요. 소성 변형은 어떨 때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거요? 중차량. 어떤? 중차량이 많이 나는. 중차량이 많이 날 때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아스팔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아스팔트가 유동을 한다는 거. 어떨 때 유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온도가 높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치마? 응? 치마? 응? 치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까 그 소위 차량 움직임 그런 것도 치마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걸까? 아스팔트 양이 많을 때요. 혼합제하고 석분의 양이 많으면 인터로킹 효과 때문에 골재가 꽉 물려서 움직이지 않는데, 아스팔트 양이 많으면 물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 움직이는 거야. 잘 녹고. 또 무슨 아까 그것처럼 석분의 양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골재 입도가 불안정할 때. 그럴 때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보통 아스팔트는 한 겹으로 치는 경우가 아니고 기층 위에 그죠 프라이머 같은 거 바르고 하죠. 이런 거 양생이들 되게 되면 이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고 적으시면.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하도 많이 출제된 거라서 사실은 다 푸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건설 사업 관리에서의 중점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요 자체가, 그죠? 여기서 한 개 생각해 봐야 돼. 건설 사업 관리에서 중점 품질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시험장 가서 이거 선택하신 분 있나요? 이 문제? 저는 그냥 품질 얘기 그냥 아무런 품질 다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이 한 개죠. 문제가. 그러면 이거 아이템 수가 이빠이야, 이거. 엄청 많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영이 그 방식이 맞아. 아는 거 그냥 품질 관련된 거 다 적는다. 그게 맞아. 그 중에 한 개 걸려야 되는 거야. 그게 맞아요.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건데, 이 품질 관리, 중점 품질 관리가 뭘까요, 소영이? 중점 품질 관리가 뭘까요? 그냥 품질 관리도 아니고 중점 품질 관리가 뭘까요? 어떤 거 위주로 적어야 될까? 중점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정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중점 품질 관리는 정의가 있는 문제야. 중점 품질 관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품질 관리가 어렵고, 품질 관리의 불량 시에, 그죠? 이거의 수정이 난해한 공사의 관리예요. 그걸 중점 품질 관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럼 그런 게 뭘까라는 거야. 설계 변경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야. 이걸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적는다? 야, 이거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진짜 어렵죠. 그죠? 난이도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교시에서 최고 갑입니다. 최고 어렵습니다. 이거 답 적기가. 근데 보통 사람들 보기엔 쉽다 생각하지만 이거 정답 찾기 쉽지 않아요.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야. 이런 것들.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콘크리트 타설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이 완전 기본 문제, 이거.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그죠? 이런 것도 못 쓰면 제일 곤란해. 이런 것들 곤란하죠. 이거, 선생님, 뭐 적어야 됩니까? 해체 시 주의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이거? 해체 시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바리 설치와 해체 시 주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 해체를 하체 기준 준수하는 거. 그죠? 그거 있고 또.
안전관리,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이제 그때부터 그 총론으로 가면 안 돼. 동바리 재설치를 적어야 돼. 동바리 재설치가 뭐예요? 저기. 충수가 녹회통에는 상계통 이상 유지시켜줘야 되고요. 동바리는 어떻게 밀착시켜줘야 되고요. 일직선으로 배시시켜줘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싸가지 다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동바리 해체할 때는 뭘 해야 돼? 해체 후에. 해체 후에 뭐 해봐야 돼? 해체 동바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출합니까? 아이씨, 전용 계획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 거푸집의 동바리의 전용 계획에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즉시 그 현장에서는 빠져나가야 돼요. 그 자재들이. 왜냐면 하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죠? 그게 해체 시 유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이 집중하는 것에는 잭동바리 같은 거 보강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는 이 문제 보면서, 이거 질문 한 개죠. 얼마나 얘는 유의사항을 많이 쳐다봤으면, 질문 한 개만 냈을 거야. 한 개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거푸집 따로 동바리 따로. 거푸집 동반이 형제입니다. 근데 적다 보니까 비슷하게 적혀서. 그러니까, 또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에 거푸리 및 동바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형제입니다. 이건 공부 좀 해보면 알아. 이게 형제라는 거. 그죠?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소양이 따로따로 친구야 아닙니다. 이거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 딱 물은 거예요. 난이도 있죠. 한 개 묻는 것 애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아. 이거 항목수를 끌고 나간다는 게, 그죠? 얘는 얘 보고 한 열 몇 개 적어놨을 건데 답을. 그걸 내가 적는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입니다. 그래서 2교시는 사실은, 그죠? 5번 정도가 어렵고,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2번 정도하고 5번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해볼 만한 시험. 그래서 문제가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 빼고는 뭐 다 적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죠? 사장교 케이블의 가설 방법 및 장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이게 옛날에 현수교에 그 케이블 가설 방법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장교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프 방식이 있고 펜 방식이 있고 스타 방식이 있는데 이거 어렵죠. 이거 나중에 한번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그죠? 그래서 그 가설 방법 모르면 그 손대면 안 되고요. 장력 조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응? 장력 조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칭 평형 배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당길 때 항상 대칭으로 동시에 당겨줘야 하고요. 양쪽 사이드를 같이 당겨줘요. 그리고 대칭으로 당겨야 되고요. 그리고 힘의 배분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교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다리 지을 때 현수교부터 시작했죠. 사장교가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래 안 됐습니다. 역사가. 그렇죠. 현수교는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왔어요.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개발해 나갔는데, 사장교 애들은, 그죠. 그 프랑스 애들이 안 가르쳐 줬죠. 우리한테. 그 비밀이었거든, 원래. 땡기는 방법이 비밀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몇 개 금은 갔어요, 사실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나라가 보고 그냥 했거든요. 저렇게 대충 저장비 사가지고 저렇게 땡겨보면 되겠다. 다리 하나 몇 개 부라트리 먹어봤어요. 사실 조그마한 거 지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성공한 거야, 그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거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땡기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냥 땡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압력. 특허예요? 예? 특허예요? 특허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코카콜라하고 똑같아요. 코카콜라도 특허는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줘. 그거를. 땡기는 방법을. 시공사도 알 거예요. 시공사도 몇 명만 땡기는 놈은 죽을 때까지 땡겨요. 그것만 땡겨요. 딴 거 안 해. 그것만 해. 그 팀만 관리해. 그 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걔들이 가서 다 땡겨. 전부 다. 몇 달 걸려 땡기는데. 쬐끔 땡겨보고, 쬐끔 땡겨, 이쪽 땡겨, 저쪽 땡겨. 순서도 다 정해져가 있어.
요 땡기고 저 땡기고 요 땡기고 저 땡기고 며칠 기다렸다가 늘어난 거 보고 또 땡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 그리고 엄청 똑같잖아요. 케이블 가닥에 있는 거 그거를 전체를 자꾸 빵 땡긴 그런 방식이 아니야. 일부씩 자꾸 땡기는 거예요. 스트랜드 자꾸 탁탁탁탁탁 땡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들대요.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래. 그게 그래서 그거 안 가르쳐 줄래 했던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그 땡기는 애들만 연봉이 4억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땡기는데 딴 거 안 하고. 왜냐면 걔들밖에 못 땡겨. 그 팀이 한 팀이 같이 움직여. 땡 땡긴. 뭐 4억 줘도 다리 하나 지우면 4억이 돈이가 그게 어디 몇 천억 몇 조씩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완전히 독자 노하우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알죠. 뭐 대칭으로 당겨야 돼. 이런 건 지나가는 개도 아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노하우 얼마를 탁 당겼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 그건 경험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워. 이 교시에서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운반 시간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과 품질 확보방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건 운반 시간 기준 당연히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시 여굴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안전 대책 요거 전부 다 한 거죠. 여기에 안전 대책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선생님? 안전 대책. 일단 여굴의 발생 원인하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기술사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거는 뭘까라는 거야. 저 안전 대책. 안전이 단어가 나왔다, 선생님. 뭘 생각하라 했어? 재해를 생각해야 돼. 어떤 사고가 나길래 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전이 나왔으니까 사고를 생각한다면 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여고를 일으킨 사고가 뭘까 이 말이야. 응? 여고를 일어났을 때 사고가 뭘까? 낙반입니다. 여굴도 낙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 굴착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얘를 방향을 틀거나 빼야 되죠. 그럼 그 부분이 낙반이 잘 일어나요. 붕괴하고 낙반이 잘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야. 안전 대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쉬운 거야. 이 여굴의 발생 원인과 대책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요거는, 그죠? 이건 계획 단계부터 잘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모를 게 없는 문제고요. 그죠? 그래서 안전대책 저것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딱 그거, 재해를 생각해라. 앞으로도 선생님들 나오게 되면 재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 안전대책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낙반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뭐 그라우팅을 치고 보강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 앵커링 이런 것도 싹 다 했다 칩시다. 그래도 뭔가가 공간이 비었어. 뭐 적을래요? 총론에 대한 거. 뭐 적을래요? 안전대책 나왔는데 뭐 적을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 공사입니까? 구조물입니까? 공사. 그럼 뭐 적어야 돼? 위험성 평가 생각해야지. 위험성 평가 딱 생각해야지. 공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 무조건 딱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어렵습니까, 선생님? 이게. 선생님, 어렵습니까? 지금은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그게. 네,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토성류의 대책시설의 분류, 그 다음에 토성류 대책시설 결정시 고려사항. 이거는 사실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토성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름의 문제죠. 토성류에 대한 방지 그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토성류 방지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사방댐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낙석 그물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애들 쭉쭉쭉쭉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계측에 대한 장비들, 상시 계측 장비들 그런 것들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토성류에 대해서는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사면에서.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때 다 했던 걸,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토성류의 대책 시설 결정 시의 고려사항, 뭐겠습니까? 고려사항이 뭐겠습니까, 저기?
토성유 시설할 때. 그냥 선생님 알고 적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적어봐.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려사항이 뭘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고려야, 고려. 고려면 뭘 적어야 돼? 전이죠. 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건 알잖아. 그러면 뭘 고려해야 돼? 위험 범위를 고려해야 되고요. 토성유가 발생 우려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용량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수량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위험 반경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거 딱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고려라는 단어 생각을 하시고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그죠? 그거 이야기하죠. 이건 적을 수 있어야 됐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 칠 때 이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수중 콘크리트 5시의 유의사항. 아, 수중 콘크리트 5시. 뭡니까, 선생님? 뭘 제일 유의해야 될까요? 수중 콘크리트 하면 뭐겠습니까, 선생님? 네? 어떤 걸? 파도가 없어요. 이동이 없어요. 근데 파도나 뭐 이런 거, 그 수중 콘크리트를 선생님 바다에만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다에 치는 거는 처음에 파도라고 했잖아. 바다에 치면 해양 콘크리트로 바뀌어요. 이건 지금 수중 콘크리트거든. 물론 해양 콘크리트도 수중 콘크리트 기능 가죠. 근데 해양은 해양이고 수중은 수중이니까. 보통 수중은 뭐냐면 물속에 치면 그냥 수중이거든요. 민물에 칠 때 보통 그거 이야기하거든. 그럼 그게 어디가? 응?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현타말도. 현타말도 무조건 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중 콘크리트인데 이때 유의사항이 뭘까요? 선생님 이거요. 기초했으니까 현타말뚝이래. 수익도 하면 안 되지. 그 기초가 아닌데 수익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시멘트비도 맞긴 맞아요. 선생님 얼마? 50 이하입니다. 50 이하로. 그것도 맞고요. 또 수중 콘크리트 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재료 분리가 무조건 나와야 돼.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유속을 고려해야 돼요.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겠죠. 밑에도. 유속 정수중에 타설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너무 빠르면 뭘 해야 돼? 캐싱 쓰는 거 고려하거나 아니면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같은 거 써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줘야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들 말하는데, 선생님 말한 대로 물결합제비에 대한 거. 어차피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많이 닿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낮춰야 돼. 물결합제비를 낮춰줘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물에 대한 거 또 뭐가 있을까? 물에 있어서. 수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또 뭐가 있을까? 수중 콘크리트를 친다는 말은 선생님, 콘크리트 위에서 아래로 쳐요? 밑에서 아래로 쳐요? 옆으로 쳐요? 그렇죠. 바로 그죠. 뭘 주의해야 돼? 트레미건을 쓰는데 트레미건 할 때도 뭘 주의해야 돼요? 낙하속도 타설 높이야. 그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한 번에 확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관을 항상 채운 상태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5m다. 위에서 15m 떨어지면 그 100% 재료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 그게 수중 불분리성이에요. 그 다음에 배합은 무슨 배합이 돼야 될까? 부배합이어야 될까요? 빈배합이어야 될까요? 부배합입니다. 예, 왜냐면 뭐 안쪽에 물이 많기 때문에 단위 시멘트를 양 자체를 높여놓습니다. 그 자체를 그런 것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콘크리트를 안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나중에 이제 볼 거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소리 하는지 한번 볼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강교의 가조립 공사의 목적, 순서, 가조립 시 의상. 이건 강교라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량하고 다 똑같습니다. 강교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기본 문제고요. 이런 거. 이건 나중에 어차피 다 장판지에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4교시입니다. 1번 보면 상수도 기존 간의 세척공사와 갱생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에서 최근에 들어간 이제 상하수도가 잘 나오고 있는데
갱생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관의 갱생이라고 하는지 지금 도심지에 있는 관들이 전부 다 노후화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땅속에 있는 애를 뜯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죠? 그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갱생 이야기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에 그거 나온 거 보셨죠? 그 싱크홀 나온 거 봤죠? 그 왜 일어났답니까? 그 오수관 유출로. 그게 왜 그러니까 그 보면 우수관하고 하수관로가 파손이 됐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려서 그렇게 됐거든요. 걔가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본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늙었죠. 우리하고 비슷하다시피 노후관로가 엄청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디 지방에 일어났던가요? 지방은 그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지방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로 이건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고층 건물을 안 좋아해요. 단독주택 같은 걸 좋아해요. 걔들은 특징이. 그런데 그 촌이거든요. 그 동네가. 촌, 읍 정도 수준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동네에. 몇백 명 안 살아요. 한 100명인가?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보다 땅도 넓은데. 그밖에 안 살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그 관로를 하는데 다 까는 거하고 비슷한 돈이 들어요. 그거 수리하는데. 그러니까 100명밖에 없는데 그걸 고쳐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막 몇천 명씩 살 때는 괜찮아. 생긴 거 가면 되는데 혹시 100명 사는 그 동네에다가 이거를 몇백억을 들어서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러니까 100명을 위해서 그걸 뭐 1인당 1억씩 주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그게 방치된 게 누적되고 하면서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압니까? 다 모으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고. 여기 한 명 살고 저 끝에 한 명 살고 저 끝에 한 명 살고. 그러면 전기선이 저기 끊겼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줘야 돼. 이게 저 동네에 예를 들어서 100명 살고 저기 100명 살고 여기 100명 살면 그걸 할 수 있어. 그래 막 그러니까 100명인데 한 명 사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 전봇대 다시 놓고 한 명 위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도시가 공동화되면 그냥 도시를 없애버리잖아요. 도시 없애버리고 한 곳에 다 모으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그냥 집성촌처럼 한 곳에 모아서 거기서 그냥 다 처리하자. 그러면 그쪽만 설치를 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게 도시 이주론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어요. 도목에.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쪽은 다시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에 있던 그 집들 다 밀어야 되잖아. 그죠? 토목의 일인 거예요. 다 밀고 그게 뭔가 인프라 다시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들. 그게 유망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 동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촌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으자. 그냥 땅을 주자. 남아 도니까. 그냥 뭐 재산 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아서 한 번에 가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인데 세척공사하고 갱생공사라고 하는 거는 세척공사는 오래된 기존 관로에 대한 세척이고요. 갱생은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세척공사는 세정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고압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문제점이 뭡니까? 관이 깨져 나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세척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안쪽에 뭐를 하게 됩니까? PVC 파이프 같은 거를 녹여서 멜팅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관을 설치합니다. 예전에 기존에 콘크리트 관 안쪽에 강간의 안쪽에다가 FRP 같은 걸 녹여서 이 융착을 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갱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야.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나오긴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구조물의 부동치마의 원인과 방지 대책 완전 기본 중에 싼 기본 이런 기본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선생님들도 다 적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부동치마가 아니고 부등치마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부등치마니까 부동치마하고 전도치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리라고 했으니까 댐업 같은 것도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댐업은 알고 계시죠? 댐업 형사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위가 다를 때, 양쪽의 수위가 다를 때 기울어지는 거, 우력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그거,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비탈면의 붕괴 형태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했잖아요. 사면이잖아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비탈면의 안전공법 모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이건 이런 거는 적을 수 있었겠지만 들고 쳤으니까 못 적었죠, 생에. 그죠? 그죠? 그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 시 옥탁 방지망의 시공 및 유지 관리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다가 있습니다. 옥탁 방지망이 뭡니까? 성에. 옥탁 방지망이 뭡니까? 우리 떠면서 이상 문제를 이렇게 네. 오수와 탁수죠. 오수와 탁수거든요. 이거를 물을 막는 방법은 그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여기가 이게 수면이죠. 수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봅시다. 오탁 방지망을 막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표를 위에 띄우고요. 그죠? 밑으로 망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봐야 돼. 그럼 여기에 부표를 띄우고 여기에 부표를 띄우게 되면 여기서 오염원이 일어나도 이쪽으로 위로 부상하는 거면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냐면 표층 설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표층 설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는 뭐냐면 얘가 약간 무거워. 이 탁수라고 했잖아요. 오수 탁수가 흙탕물 같은 게 위에만 떠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밑으로라도 이렇게 쫙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부표를 안쪽에 하고 밑에서 묶어놔요. 망을 이렇게 쫙 묶어놓고 위에 부표를 띄워요. 그러면 하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얘가 이렇게 막들어놔요.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요걸 막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저층 설치라고 불러요. 얘를. 이게 표층 설치. 이게 표층. 표층 설치 방식. 이게 저층 설치 방식이라고 불러요. 저층 설치 방식. 그죠? 근데 이제 가두리 양식장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점오염원이야, 이게. 그렇게 넓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주변에다가 그냥 탁 쳐가지고 전체를 그냥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돌리면서 다 막아버려. 우리가 보통 그거 생각해 봅시오. 저 이름 뭐야?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해파리 막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해수욕장에 해파리 막잖아요. 여름 되면. 쏘인다고. 해수욕장 안 갑니까, 여름에? 안 가지, 보통. 아, 해파리도 막는다고 그런 걸 했나요? 예, 부산에. 이렇게 그거예요. 해파리가 쏘이니까, 독해파리 요즘 이제 온도 수온 올라가 가니까 표층 방식으로 하죠. 쫙,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안선 따라서 쫙 쫓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표층 설치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름이 새는데 봐요. 유조선이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조선 주변을 팍 돌려버리죠, 이렇게. 유조선 주변만 처음에 1차로 다 막아버리잖아요. 돌리면서. 그죠? 그게 이동식 설치야. 배가 와가지고 돌면서 이렇게, 통통배 돌면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연락선이. 그게 이동식 설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건 이동식 설치라고 그래요. 이동식. 이동식 설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이런 것들은 뭐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지관리 시의 주의사항들가 있죠. 얘 유지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연속성입니다. 이 빵꾸 나면 안 돼. 중간에 이렇게 뚫히고 이러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항만공사라고 했잖아요. 항만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파도야.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 항만. 조수에 대한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파도가 너무 이렇게 많이 치면 살이 때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이게 조수가 많자 크면 얘 쓸려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유실을. 한 개라도 쓸려 나가면 끝인 거야. 이거 구멍빵 뚫려버리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이름 알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요따구로 적어가지고 점수도 안 나올 것이고, 예, 이런 거 문제는 정확하게 그 종류만 알면 쓰기는 쉬운데 그게 어렵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건설 사업 관리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그죠? 요건 기본 문제죠. 요건 기본 문제입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OCM이 있고요. OCM 있고, OCM, Owner CM이 있고요. XCM이, Expanded CM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ACM이 빠졌구나. ACM이 있고요. Agent CM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GMP CM이 있죠. GMP CM이 들어가는 거. 요게 네 가지 계약 방식이거든요. 에이전트 CM이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되죠. 에이전트 CM이라고 하는 게 A가 에이전트거든요. 대리인형 CM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CM의 원래인 방식이었어. 그게 뭐냐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조언만 해주는 사람. 그게 이제 에이전트 CM, CM4P 방식으로 계약할 때 CM4P, 이게 CM4P예요. CM4P 방식으로 갈 때 계약하는 방식이 ACM이고요. OCM은 그저 오너 CM이야. W, 오너 CM 방식이야.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이런 뭡니까? 이거 OCM으로 가는 거는 내가 CM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CM도 하고, 내가 시공도 해. 이건 뭐야? 이런 방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종합건설업체 CM 하는 거예요. 제너럴 컨트랙트 방식이에요. 종합건설업체예요.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름만 종합건설이에요. 우리 미국 애들이 보면 단종이에요. 종합건설은 뭐 하냐면 공사의 모든 돈을 지가 다 댑니다. 자금을 지가 다 땡겨올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덴버 공항, 그 미국에서 크다고 하는 덴버 공항, 그거 제너럴 컨트랙터가 지가 혼자 다 했거든요. 하면서 CM도 지가 하고 시공도 지가 하고 유지관리 다 하고 거기서 본전 뽑는 거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 돼야지 이거 CM이다. 운영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응? 운영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가 돈 뽑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가 대장이지만 넘기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건설업체가.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런 거. 공항을 혼자서 짓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설계, 운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수탁도 맡아서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걔들만큼 아는 애가 없으니까. 수탁까지 다 하는 해서. 그런 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너럴 컨트랙터. 그게 OCM 방식이에요. 수익률 짱이죠. 예. 그 다음에 XCM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Extended의 약자예요. Extended의 약자고, Extended CM 방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PM 방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식, 그런 거 할 때 하는 거, PGM이나 PM 방식으로 할 때 쓰게 된 거고요. GMP는 Guarantee Maximum Price 방식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CM의 100% 예입니다. 이게 GMP CM 방식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내는 CM을 어떤 CM을 쓰고 있어요? 시공 책임형 CM을 쓰죠. 그게 CM의 리스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CM의 리스크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계약 방식이 전부 다 GMP CM으로 가요. 그러니까 Guarantee Maximum 뭡니까? Guarantee Maximum Price 그게 뭡니까? 보증하다, Guarantee. 그죠? Maximum Price 최고값을 보증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이상 공사비가 올라가면 내가 책임질게. 미리 공사비를 딱 설정해 놓고요. 이 이상 넘어가면 내가 돈 줄게. 요 안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요거예요. 그게 Guarantee Maximum Price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내는 100% 이거예요. CM4P 방식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해요. 그게 문제 5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문제는 요 4개 가지고 2 페이지 채워야 돼. 질문 1개잖아. 그거 보면 알겠죠? 요 4개 가지고 2 페이지를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 문제가 그런 거야.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선택해라. 할 수 있죠. 근데 4개인데 2 페이지 써라. 진짜 어려워. 2 페이지 쓰려면 1개당 11줄 이상 써줘야 되죠. 그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최적 변화의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수행에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 뭡니까? 응?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가 뭡니까? 최적 변화가 응. 뭘 말하는 겁니까? 콘크리트? 수축이야.
팽창도 있을 수 있죠. 수축, 팽창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축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변화가 뭘까? 변화의 원인, 그죠? 그럼 이제 우린 요거부터 생각해야 돼. 수축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건조 수축 맞아. 콘크리트 수축은 4대 수축이 있죠. 4가지가 있어, 4가. 그게 뭘까? 소성 수축, 건조 수축, 자기 수축, 탄산 수축. 요 4가지가 있어요. 콘크리트에 최적 변화를 했으니까 팽창도 있겠죠. 팽창은 뭐가 있을까요? 수변 팽창. 그런 팽창 처음 들어봤습니다. 팽창은 뭐가 있을까요? 응? 동해? 그거는 팽창이라 볼 수가 없어요. 전체, 이 최적 변화는 전체 최적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전체 최적이. 팽창하는 게 뭐가 있을까? 팽창할 수 있는 게. 팽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만 일어나게 돼요. 팽창을 일으키는 거는 물질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콘크리트의 팽창을 유발하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수산화칼슘이에요. CaOH2. 그 다음에는 에틸렌가이트예요. 그 다음에 황산염 반응이에요. 요 3개가 팽창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황산염 반응 이상 팽창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에틸렌가이트 같은 경우는 공극을 채우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적의 팽창을 일으키긴 하는데 수축량이 더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건조 수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답은 주로 뭐 위주로 적으면 되냐면 수축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예, 콘크리트 수축의 원인과 대책은 각각의 수축에 대한 원인들을 나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그걸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수축의 종류 같은 거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가 적으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거 생각했을 거야. 수축이라는 거 내고 싶었을 건데 이걸 한번 꼬아보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수축.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교시에도 사실은 1번하고 4번 정도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사실은 이거. 그냥 날로 먹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35회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 본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쉬워요. 왜? 기출문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부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교시에 있는 13문제가 다시 1교시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딴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교시 문제가 2, 3, 4교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교시 문제가 2, 3, 4교시 똑같이 나올 확률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용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는가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용어로 출제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이걸 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를 투자해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소연별하고 복귀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집에 가서 서술은 용어 단어 위주로 디벼보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용어는 서술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이걸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135회였습니다.